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포츠 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사회를 맡게 된 이하승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각자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킨스쿠버를 사랑하는 이동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영을 좋아하는 이인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핑이 하고 싶은 이규민입니다. 네, 지난번에는 저희가 저희 팀명과 일치하는 e스포츠에 대해서, 그리고 e스포츠가 어떤 식으로 하면은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 얘기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조금은 다른 주제를 갖고 왔죠. 네, 바로 해양 스포츠입니다. 오늘 저희가 얘기하게 될 해양 스포츠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양 스포츠는 다양하게 정의가 가능합니다. 우선 코리언대시 정의한 해양 스포츠는 해양에서 개인의 동기부여에 의한 상대적으로 복잡한 여러가지 육체적 기능 또는 활동 중 육체적 운동을 이용해서 조직화된 경쟁 활동인 스포츠형 해양 스포츠를 비롯하여 또 비조직화된 체육 활동인 레저형 해양 스포츠까지도 포함되는 가운데에서 물에서 이루어지는 총체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해양 또는 바다에서 진행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인 활동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수영부터 요트, 조정, 서핑, 크게는 스킨스쿠버 다이빙까지 해양 스포츠에 포함되는 것이죠. 통계분류 포털에서 조사한 스포츠 산업 분류에서는 수상스포츠 시설 운영업에 해당합니다. 수상스포츠 시설 운영업에는 낚시장 운영업과 기타 수상스포츠 시설 운영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해양 스포츠는 기타 수상스포츠 시설 운영업에 속해 있습니다. 이외에도 스포츠 서비스업 분류의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스포츠 용품업, 스포츠 여행업 등 다양한 스포츠 산업 분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에 관련된 내용이 존재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휴양, 정서생활 향상을 위해 해양과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광활동과 해양 레저 스포츠 활동으로서 정의를 한 것이죠. 네, 확실히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운동을 전부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범위가 정말 넓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리고 이렇게 통계청에서도 산업 분류로 만들어 놓을 정도로 정말 광범위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국내 해양 스포츠 산업은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나요? 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1 스포츠 산업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수상스포츠 시설 운영업에 종사하는 사업체는 약 1,500개로 2020년에 약 1,300개에서 소폭 증가했습니다. 2020년에는 70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2021년에는 260억을 기록하면서 상당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사실 수상스포츠 시설이 지닌 치명적인 약점은 날씨와 수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영업 개월 수로는 약 8개월로 일반적인 경기장과 골프장 그리고 기타 스포츠 시설에 비해서 짧습니다. 연중 5개월만 운영하는 스키장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요. 하지만 연간 이용 인원수의 증가율은 굉장히 긍정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 33% 정도의 증감률로 경기장 운영업의 뒤를 잇는 2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이는 수상 스포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통계진흥원의 국내 해양 레저 관광 이용객은 2017년 기준으로 580만 명으로 서핑, 수상 레저, 카누, 카약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제 주변에서도 이처럼 해양 스포츠를 즐기는 경우를 좀 찾아보기 쉬운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친구들도 학교 수업으로 바닷가 수영을 가기도 하고. 그렇다면 해양 스포츠가 지닌 매력에는 뭐가 있을까요? 스포츠 시설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경영 전략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차별화입니다. 근데 해양 스포츠는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유리해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환경이고 또한 동해와 서해, 남해는 모두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동해는 높은 파도와 깊은 수심, 또 강한 바람과 모래사장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러한 특징은 양양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서핑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남해는 수심이 적절하고 또 많이 형성되어 다소의 항구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크루즈, 요트 등에 적합합니다. 서해는 또 파도가 낮고 수심도 얕습니다. 모래사장이 적은 대신 갯벌 등의 해양 생태계를 발전해왔고 또한 제주도로 대표되는 섬이 약 4,198개가 존재한다는 것은 지리적인 특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고 2019년에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국의 바닷가를 7개의 권역으로 구분, 거점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천 등의 수도권은 도시위락형 마리나 관광거점, 충청남도와 전라북도는 해양문화, 생태관광을 담당하는 서해안권으로 구분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다수의 섬, 어촌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거점을, 창원과 명동을 포함하는 경상남도는 힐링을 중시하는 한려 수도권으로 설정했습니다. 부산과 울산은 해양 엔터테인먼트를 중심으로 했고 경상북도와 강원도는 해양 레저 스포츠를 담당하게 되었죠. 마지막으로 제주도는 섬의 특징을 살려 체험과 힐링이 있는 다이빙 포인트로 설정했습니다. 이처럼 같은 바다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차별화를 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확실히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바다를 전부 나눌 수 있을 정도로 특징이 명확하다는 점은 분명히 장점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해양 스포츠가 지닌 매력을 활용해서 엄청난 성과를 이뤄낸 지방자치단체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양양군이죠. 서핑을 중심으로 MZ세대를 대표하는 20, 30대를 유입하면서 인구 소멸에 대처하는 방안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양양군도 원래는 탄광 산업으로 잘 나가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폐광 이후에 제대로 된 제철을 하지 못했고 양양군에 속해 있던 속초가 관광을 통해서 속초시로 승격한 것과 대조적인 부분으로 양양군의 인구는 감소했고 대부분의 65세 이상인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한 원동력이 바로 서핑이었는데요. 양양은 수심이 적당하고 1년 내내 파도가 치는데 해변마다 파도 각도와 세기 등 유형이 다양해서 초보자부터 중상급자까지 수준에 맞춰서 서핑을 즐길 수 있어서 관광객의 유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관광객은 정부에서 체류 인구로 계산합니다. 체류 인구는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월 1박 이상 해당 지역에 머무르면서 소비, 생산, 교육 등을 영위하는 인구를 의미하는데요. 양양군의 체류 인구는 전체 인구의 47% 정도로 해당하는 1만 3천여 명이고 이들 대부분이 구매력이 있는 젊은 MZ세대임을 고려한다면 양양군은 4만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젊은 층인 활력 있는 도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처럼 양양군 내에서 체류한 인구가 많다 보니까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서핑 산업 경제 효과는 2019년에 228억 원, 2020년에 294억 원, 2021년 482억 원, 또 지난해에는 657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서핑을 즐기는 관광객 한 명이 양양에서 쓰고 가는 금액도 2019년에는 12만 5천 원, 2020년에는 13만 원, 2021년에는 13만 5천 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14만 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지역 활성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런 특성으로 양양은 서울특별시 양양구, MZ와 서핑의 성지, 한국의 보라카이, 이비자 등 다양한 별명으로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버 투어리즘,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해양 스포츠가 지닌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양양군의 사례처럼 해양 스포츠는 이제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서 한 지역의 경제를 이끌고 또 소멸하고 있는 지역을 되살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심지어 정부조차도 이러한 해양 스포츠의 저력을 확인했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해양 스포츠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죠. 아무래도 바다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양 오염, 해양 쓰레기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해양 오염으로 인해서 해양 스포츠가 어떠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을까요? 일단 해양 오염의 정의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유입된 물질이 수질을 악화시키거나 악영향을 초래하는 것을 뜻합니다. 유엔에 의하면 바다에는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10만여 마리의 해양생물들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해양 오염에는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는데 먼저 플라스틱, 금속, 유리, 천, 목재 등 해양으로 유입된 해양 쓰레기가 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중 인공적으로 작게 합성되거나 풍화되어 5mm 이하로 작아진 플라스틱은 미색 플라스틱으로 분류되는데요. 이를 생물이 흡수하고 다시 인간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커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양 쓰레기로 인해 여름에 즐기는 해양 스포츠는 예상치 못한 오염으로 인해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온 상승으로 열대성 폭풍의 강도와 발생 횟수가 증가하면서 육지의 쓰레기가 인근 연안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요트, 서핑 같은 해양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바다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물을 마시는 경우도 많고 그럴 것 같은데 물이 엄청 더러우면은 스포츠를 즐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해양 쓰레기 하면은
이제 최근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된 게 있죠. 일본에서 바다에 버린 쓰레기, 정확히는 원전 오염수를 이제 방류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도 해양 스포츠 업계에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번 방류로 인해서 수산물이나 인근 주민에 관한 피해는 언론에서 많이 언급된 반면 해양 스포츠에 대한 언급은 적었습니다.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게 되면서 우리 정부는 원전 오염수 대응 관련 예산으로 약 4천억 원 정도를 편성했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129.3%로 늘어난 수치로 수산물 수매 비축과 소비 활성화, 방사능 모니터링, 원산지 관리 등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산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데에 이어 바닷물과 직접 접촉해야 하는 해양 레저 스포츠계에도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방사능 농도에 문제가 없다거나 국내 해역에 도달하는데 4~5년은 걸린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몸을 담그고 호흡을 해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좀처럼 불안감을 떨치기 힘든 상황입니다. 여름 한철 특수인 스쿠버 다이빙의 경우에도 수심이 깊고 수중 가시거리가 양호한 동해와 남해가 주 무대인데 일본과 비교적 가까워 오염수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위치입니다. 네, 확실히 이런 해산물, 수산물,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항의하는 모습은 많이 봤는데, 해양 스포츠에 관한 내용은 저도 그렇게 찾아보진 못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바다가 좀 힘들다면 인공 수상 레저 시설로 대처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네, 아직은 그런 시설이 부족하고 스쿠버 다이빙 공인 인증은 바다에서만 치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해양 레저 산업의 잠재력이 이제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와 같은 외부 위험 요인에 의해 불확실성을 좀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다 대신 인공 서핑장을 찾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수도권에 있는 시설 한 곳이 전부인데다 또 비용 부담도 커서 100만 명에 육박하는 서핑 인구를 감당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가 수산물 검사 강화와 또 어민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 경제 산업 중심으로 좀 오염수 방류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해양 레저 분야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면서 이처럼 저희는 해양 스포츠에 대해 좀 많이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해양 스포츠를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인원이 아닌 그들을 모두 포함하는 국민들의 반응, 우리나라 국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KBS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 84명 이상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또한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기 전부터 국내 수산업계는 직격탄을 맞는 등 국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에 따르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은 최선의 선택이며 또 방출 후 검출되는 삼중수소의 피폭량은 국제적 계산 방식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더라도 국민 건강에 미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오지 않아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허균영 범부처 TF 기술검토위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첫 브리핑에서 오염수를 처리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해양 방출과 대기 증발이 있다며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결과적으로 삼중수소가 외부로 나오는 총량은 같다. 다만 증발의 경우 삼중수소가 호흡으로 오기 때문에 공기 포집 등 환경 감시에 따른 기술적 이슈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해양 방류의 경우 상대적으로 방사성 물질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희석시킬 수 있고 환경 감시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밖에 지하 매립, 지층 주입 등 다른 방법들은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땐 해양 방류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럼 정리해보면 국민들은 이제 불안감 때문에 이런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방법 중에 그나마 해양 방류가 우리가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어떤 방식으로 이 측정을 하길래 이렇게 자신하는 걸까요? 후쿠시마 해양 배출을 논할 때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삼중수소입니다. 후쿠시마에 상설 사무소를 두고 있는 IAEA는 독립적 현장 분석 결과 방류된 물의 삼중수소 농도가 방류 상한으로 설정한 리터당 1,500베크렐보다 훨씬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한은 세계보건기구의 음용수 상한인
리터당 1만 베크렐보다 6배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포츠머스 대학의 제임스 스미스 환경지질학 교수는 폐수가 저장될 때 이미 정화 처리된 후 희석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이 물을 마실 수 있다고 말했고, 프랑스에서 방사능 측정 실험실을 운영하는 물리학자 데이비드 베일리도 이에 동의하면서 중요한 것은 삼중수소의 양이기 때문에 어류 개체수가 심각하게 감소하지 않는 이상 해당 농도는 해양 생물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확실히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정부의 의견을 보면은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그럼에도 왜 이렇게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 걸까요? 일단은 일본은 삼중수소만을 정상 원전과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정상 원전 같은 경우에도 삼중수소를 해양에 배출하고 있고, 후쿠시마 핵 폐기물 또한 그보다 적게 배출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보는 전문가들의 시선은 조금 다릅니다. 정상 원전과 후쿠시마 오염수를 삼중수소량으로 비교하는 것은 본질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정상 원전과 달리 원전 자체가 파괴되어 핵물질이 바로 물에 녹아든 상태라 치명적인 핵종이 포함되어 있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삼중수소를 제외한 수십 가지 핵종을 모두 제거해 배출한다고는 하지만 YTN 뉴스에 따르면 최근 후쿠시마 인근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의 180배가 넘는 세슘이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일본의 주장대로 방사성 핵종이 정화되었는지 남은 핵종의 농도는 어느 정도인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 수치 또한 조작이 가능함으로써 일본을 믿을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 오염수 문제가 정확하게 밝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내 이런 해양 스포츠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오염수 말고도 그냥 이제 플라스틱이나 이런 쪽으로 국내에서 해양 오염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는 반응이 있는데요. 네, 2016년 세계 경제 포럼은 2050년이 되면 무게 기준으로 바다속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해서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을 3억 1,100만 톤으로 추산되었는데 2050년이면 11억 2,400만 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바탕으로 내린 결론입니다. 보고서는 플라스틱 제품의 약 5%만 제대로 수거돼 재활용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마구 버려져 하천과 강을 따르는 바다로 떠내려가는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네, 사실 동규 씨가 말해준 부분은 사실 전 세계적인 문제긴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환경 오염이 정말 심각하다는 얘기는 정말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기후 변화를 유발하는 4개의 악의 나쁜 국가라는 말이 있는데, 그중 하나에 이제 우리나라가 포함될 정도로 환경 오염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환경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해양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개인적인 실천으로는 바다를 정화하는 활동인 비치클린이 있습니다. 세이브 제주 바다는 비치클린이라는 이름으로 바다 정화 활동을 합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신청을 받아서 비치클린을 진행합니다. 비치클린을 신청한 사람들이 제주시 구자읍에 있는 세이브 제주바다 센터에서 장갑과 집게, 포대 등을 받아 쓰레기를 주운 뒤 반납하고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치클린에 참여한 이는 지금까지 3,500명에 달하고, 비치클린은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 아니며 사람들 마음에 여운을 남기는 일입니다. 친환경적으로 살고 싶지만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를 망설였던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환경을 위해 고민하고 작은 실천이라도 하고 싶은 사람이 나 혼자 아니란 걸 깨닫는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네, 그러면 해외에서 이제 국내 법적인 측면으로는 국제해사기구의 2050년 넷제로 선언 등 해운 조선 분야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컨테이너선 한 척이 대기에 배출하는 오염물질은 디젤 승용차 5천만 대, 디젤 트럭 50만 대 배출량과 같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요. 전 세계 선박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이 2.7%를, 또 국내의 경우에는 선박 온실가스가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이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달 초 국제해사기구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는 2050년까지 국제해운법 분야 넷제로 탄소 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는 2023년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IMO의 넷제로를 따라 울산항은 친환경 연료 항만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디젤을 넣고 빼는 배들의 주요 모습을 울산항 앞바다에서 보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항 60도를 맞은 울산항이 디젤 같은 화석 연료가 아닌 액화 천연가스를 보관하면서 공급하는 친환경 구두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해양 스포츠와 무슨 관련이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선 제주바다, 세이브 제주바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서핑을 하시던 분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서핑을 하다가 바다에 떠내려가는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모여서 이제 비치 클린이라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이제 전기, 친환경 연료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전기차나 수소 전지차 이렇게 육지에서 다니는 자동차 위주로 지금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IMO의 넷제로를 따르고 그리고 울산항이 이제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항만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요트, 뭐 이런 바다에서 즐길 수 있는 배를 타고 하는 스포츠 있잖아요. 그런 연료들이 지금 천연 연료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네, 국내에서는 이처럼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방식을 사용하고 있나요? 미국의 미국 환경보호국은 신기술의 도입을 통해서 해양 오염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밀한 오염 모니터링 및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리모트 센서링 테크놀로지라고 위성 비행기 또는 기타 원격 감지 장치를 사용하여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 없이 지구 표면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합니다. 해양 오염 모니터링의 맥락에서 원격 감지 기술은 바다와 연안 지역의 오염물질의 존재와 관한 이미지와 데이터를 캡처할 수 있는 긴급 대응과 대처에도 유용합니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여 오염 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해양 경계선 주변의 원격 지역에선 오염 사건을 모니터링하므로 국경을 넘어서 발생한 오염 사고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스펙트럼 이미지 분석을 통해서 오염물질의 종류와 밀도를 식별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위성 데이터 수집은 특정 해양 지역의 오염 규모와 영향을 추적하며 전향적 탐사를 통해 오염의 원인을 식별하고 예방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중국은 국제해양법 재판소와 협력해서 해양 법률 및 국제해양법의 적용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협력은 주로 해양 분쟁의 해결, 법률 해석 및 상담, 해양 환경 및 보호에 관한 협력, 그리고 국제 법률 교육 및 의견 제시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중국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해양 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국제해양법의 적용과 관련된 법률적 의문점에 대한 해결을 위해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해양 분쟁의 해결과 국제적인 해양 법률 체계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또한 중국은 국제해양법 재판소의 국제법률 교육 활동을 참여하고 또 해양법 재판소의 자문의 의견을 제시하여 국제해양법의 이해와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중국은 국제적인 표준을 준수하고 해양 법률 체계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며 국제적인 해양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 아무래도 이 환경 오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적이고 또 국제법적인 방식으로 해양 오염에 대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어떻게 보면 해양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가장 조금 해양 오염을 관리하는 시설이나 기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본 해양환경보건센터는 주로 석유와 가스 산업과 관련된 기술과 경험을 기반으로 해양 오염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 환경을 복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JOGM-EC는 해양 오염 사고 발생 시 긴급 대응과 정화 작업을 총괄하며 주로 석유류와 같은 오염물질로 인한 해양 환경 오염을 신속하게 대응하고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해양 환경 복원의 기술과 기술의 개발과 연구, 피해 지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 그리고 국제 차원에서의 협력과 국제 지원 등을 통해 일본의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며 해양 생태계의 회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해외는 이미 해양 오염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국가 차원 그리고 법률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해양 스포츠에 관해서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나요? 네, 프랑스 요트 선수였던 이방 브루뇽은 전 세계 요트 경주를 하면서 매년 해안에서 플라스틱 양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해결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인 시클리너스를 설립했습니다. 시클리너스는 해안을 이동하면서 버려진 플라스틱을 수집하고 전력 에너지로 전환하는 선박 만타오를 개발했습니다. 만타오는 바다를 항해하면서 선체 사이에 위치해 있는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바다에 있는 폐기물을 모두 수거하는 형식인데요. 선박에서 사용되는 전기는 선박 내의 프로펠러 내비게이션 및 기타 전기 장비 운영을 위해서 공급되며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수력 발전기 등으로 구성되어 선박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중 7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합니다. 이런 시클리너스의 활동은 프랑스 정부가 아닌 선수 개인의 활동이지만 국내 해양 스포츠계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서 원전 오염수에 대한 해결책도 나오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로 서핑보드의 주 재료는 스티로폼인데 서핑보드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때로는 해양동물이 부서진 서핑보드의 조각을 삼켜 소화장애를 일으킵니다. 서퍼들이 늘어남에 따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우 껍질과 전분으로 된 서핑보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새우로 된 서핑보드를 고안한 건 미국의 스타트업 크루즈폼입니다. 크루즈폼은 갑각류와 공충의 껍질, 조개류의 풍부한 키틴이라는 성분이 스티로폼처럼 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고분자 물질이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플라스틱과 유사하기 때문에 또 셀룰로스 다음으로 가장 흔한 다당류라 저렴하고 널리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농업 폐기물에서 뽑아낸 전분, 섬유 등도 합쳐져 대체 스티로폼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모두 자연에서 비롯된 재료들인 만큼 동물들이 먹어도 해롭지 않고 물이나 흙에서도 60일 이내에 자연 분해가 됩니다. 이런 대체 스티로폼이 물에 녹으면 거품이 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질소도 토양의 영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 스티로폼을 통해 서핑뿐만 아니라 해양 스포츠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임을 밝혔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 해양 스포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 아디다스는 플라스틱 병으로 만든 특별한 운동화를 선보였는데요. 해양 환경 보호 단체 팔리포 더 오션과 협업한 울트라 부스트 팔리 러닝화로 한 켤레당 평균 22개의 플라스틱 병이 사용된 새로운 러닝화입니다. 이 제품은 환경 오염으로 인한 바다새나 해양 생물 및 먹이사슬 파괴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해양 쓰레기 플라스틱을 업사이클링해 만든 러닝화입니다. 아디다스가 팔리포더 오션과 전격 협업을 선언하는 것은 2015년도인데요. 이때 해양 플라스틱 오염을 장기적으로 해결하고자 AIR 전략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아디다스는 2019년에는 연간 신발 생산량의 3%에 해당하는 1,100만 족을 2024년까지 모든 옷과 신발을 재활용된 폴리에스터로 만들 계획이라고 선언을 했고 본격적인 친환경 기업을 선언하면서 앞으로의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계획들을 발표를 했고 이 행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해외에서는 국내 사례보다 조금 더 폭넓은 분야에서, 그러니까 개인, 기업, 국가 모두가 해양 오염에 좀 대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지금까지 오염수 방류와 환경 오염, 그리고 이에 대처한 해양 스포츠 산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해양 스포츠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고 또 산업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해양 스포츠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시설인 바다, 해양이 지금 오염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해양 오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해양오염, 그러니까 플라스틱과 같은 해양 오염은 국내외에서 여러 활동을 통해 대처하고 있지만 원전 오염수와 관련된 내용을 좀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저희가 아는 가장 저명한 교수님은 이 내용이 우리의 미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덜한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저희가 제작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런 해양 오염 그리고 원전 방수와 해양 스포츠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스포츠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